대법원 2025년 5월 26일자 2025-514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 한다. 헤이그 협약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 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헤이그 협약 가입 후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 헤이그 아동탈취법을 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르면 아동 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아동의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심판 등에 의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헤이그 협약에 근거한 아동 반환 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 권한이 되는데, 헤이그 아동탈취법에서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종전 실무는 국내의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고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제특 82-1 2025년 1월 15일 재판 예규 제1894호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특 82-1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제특 82-1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서는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집행 불능이 되거나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헤이그 협약의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24년 1월 10일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특 2024-1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이 사건 예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 및 집행 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3조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등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4조에서는 아동의 복리와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행관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연령, 양육 및 생활 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 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 법무부 장관,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제1호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제2호 아동 또는 채무자를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제3호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4호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예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 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2-220-014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 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헌 및 그 외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범위.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 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 제도 존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 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포괄적 수증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78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게서 특별 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 제도 존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240466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장성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 관제인이 보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이때 해약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 금지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그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보장성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관제인이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관제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 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 파산 목적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 권능을 부여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이자 총채권자들 중 일부로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추심 행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 관제인과 추심 채권자는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권자로서 파산 관제인이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계약 해지와 추심 채권자가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계약 해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둘째, 파산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그 책임이 면제되고 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약 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 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 환급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4다 294-705 판결 사건명 퇴직금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조차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 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 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갑 등 장래 지도사들이 장래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의전 대행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지역 본부에서 의전 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래 의전 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을 회사가 장래 의전 업무를 병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을 회사와 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같은 날 병 회사와 의전 대행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병 회사의 의전 팀장으로 장래 의전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 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갑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23일자 2025의517 결정 사건명 이행명령 양육비 부담 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 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 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2-60776 판결 사건명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갑이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CBD 아이솔레이트, 카나비디올, CBD 아이솔레이트에 대한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이 갑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 아이솔레이트,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위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4-31185 판결 사건명 조합원 지위 확인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 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지분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 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지분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4-44754 판결 사건명 보상금 증액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에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잔여지의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 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실적 이용 상황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의 차이가 있어 가치가 다름이 분명한데도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단의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잔여지의 가격으로 인정할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2-413-14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9.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나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소취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행위자의 거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 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
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명의 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3.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래 행위를 나타내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비록 제3자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실제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이 그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되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이상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세금 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세금 계산서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세금 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 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제3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관련 과세 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 탈루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형태나 거래 방식, 해당 사업장 내 수익이나 비용 등의 관리 및 자금 운영 방식,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 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기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가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헌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 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 강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 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기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가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제1호에 따른 장기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하는 납세자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 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는 가산세에 대한 장기 부가제척기간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본세에 대한 조세 포탈을 위 장기 부가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개정 이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 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제1호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 후 10712 판결 사건명 등록 무효 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 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 예외 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적극. 실용 신안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출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되는 등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하 자기 공지라 한다.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에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지 예외 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발명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 공용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지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공지 예외 규정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 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공지된 발명이 특허 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 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 출원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 예외 규정은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진보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자기 공지된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문헌상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자기 공지된 발명과 출원의 대상인 특허 출원된 발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자기 공지된 발명의 공지 이후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나 개량 등을 통하여 자기 공지되었던 발명과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공지된 발명이 특허 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 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 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1도 97 판결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그 판단 기준. 조세범 처벌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 도매업체인 갑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갑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5도 2199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선고 유예 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감옥이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 사범으로 정의하면서 제1항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선고 유예 외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 제2항 수강 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 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 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이처럼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1항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 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강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 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감옥이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 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